사실은 근대사에 제가 뭐 한 30여 년 근무하면서 뭐 이런 식의 어떤 동기, 그다음에 이런 식의 어떤 시신 처리는 없었던 것으로 후배 프로파일러들이 지금 투입됐다고 저한테 카톡이 오긴 했는데 네네. 그들도 역시 지금 이 훼손한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뭐 좀 알리지 못할 정도로 잔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화요일 여러분과 최신 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김원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지난주에 한번 진행을 했던 제주도 전 남편 토막살인 사건, 바로 고유정, 고씨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저희가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방송을 도와주시는 전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님과 같은 생각이었는데, 요즘 언론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시신을 어떻게 잔혹하게 훼손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만 너무 매우 강하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음성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투입된 프로파일러조차도 외부에 언급을 못할 만큼, 언급을 자제할 만큼, 설명을 할 수 없을 만큼 잔혹성이 심하다 정도로만 알려져 있으며, 더불어 고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 사이에 추측성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육하원 측상 저희는 네 가지에 대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미 설명이 된 상황이지요. 그런데 어떻게와 왜가 문제입니다. 물론 어떻게에 대한 부분은 진술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석적인 이야기만 현재 나와 있지요. 혈흔 분석, 그리고 나와 있는 증거 자료들, 더불어 본인이 인터넷으로 구입을 했거나 아니면 마트에서 구입을 했던 물품들 정도로만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다만 고 씨는 아직까지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왜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떻게에 대한 그 잔혹성의 어떻게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왜, 그리고 이 왜에 대한 부분에서 그동안 권일용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범죄가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진화하고 있다는 점, 과거에는 묻지마 살인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묻지마 살인이라는 것, 어느 순간부터 사이코패스 같은 범죄자들이 나타나는 것,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번 사건은 권일용 교수님께서도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굉장히 보기 어려웠던 이런 식의 동기나 이런 식의 시신 처리는 없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넘어간 건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점, 그걸 같이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정도는 언급을 드리며 현재까지 밝혀진 바까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간적인 면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고씨입니다. 현재 용의자, 이제 곧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이제 고씨는 5월 17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 아파트 근처, 재혼한 남편과 살고 있는 아파트 근처에 있는 약 20km 떨어진 병원에서 처방전을 하나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약 졸피뎀입니다. 수면유도제로서 좀 강한 성분이 있는 수면유도제였죠. 그리고 그 이후 5월 22일 제주 시내에서 마트에서 흉기와 청소 도구 같은 걸 구매한 기록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추측을 하고 있는 건 5월 25일 오후 8시에서 9시 16분 사이에 같이 있었던 제주의 모 펜션입니다. 무인 펜션에서 전 남편이었던 강 씨를 살해한 것으로 추측 중입니다. 그 이유는 9시 16분에 친인척 관계인 친동생분이 전화를 하셨고 거기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라는 시간으로 사망 추정 시간을 추측 중인 거죠. 그리고 그 사이의 시간에서 약 이틀 정도 5월 27일 오후 11시 30분 퇴실할 때까지 시신을 훼손했다라고 추측 중입니다.
그 이후 5월 28일 오후 9시 30분에서 37분 사이 완도로 가는 여객선에서 시신 일부를 유기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5월 29일 새벽 4시에서 31일 새벽 3시까지 아버지의 소유였던 김포 있는 아파트에서 남은 시신의 일부를 2차 훼손을 했고 종량제 봉투에 담아 쓰레기 분리장에 유기한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됩니다. 그 이후 5월 31일 자신의 현 남편과 살고 있는 충북 청주시로 다시 재차 이동을 한 것, 이게 바로 그날의 기록입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의 이야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정황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실에 입각한 얘기를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경찰의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도 한 가지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분석 내용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건에서는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를 아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범행을 살해한 건 맞는데 자신이 주장하는 건 우발적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발이다 계획이다 조금 이따 논외로 얘기하고, 일단 경찰이 발표한 쪽만 봤을 때 경찰 쪽에서는 피의자가 진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혈액 반응 분석, 저희가 토사팩에서 많이 진행을 했던 혈액의 퍼진 형태를 많이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혈액 자체가 현재 판단된 바에 따르면 펜션 내에서 150cm에서부터 서서히 피가 벽면 밑으로 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위치가 이동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천장과 벽면의 혈흔이 분석된 걸로, 튄 걸로 확인이 되는데 천정보다는 벽 쪽에 훨씬 더 많은 혈액이 있었다. 이 부분에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건 천정의 혈액이 좀 적었다라는 부분이라면 무언가 서 있는 상태, 남편의 키가 180이었기 때문에 서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일이 터졌을 때 혈액이 위에 묻었다라는 것보다는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뭔가 자세 자체가 좀 낮았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게 첫 번째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공격을 최소 3회 이상 했다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 게 현재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혈흔 자체의 패턴 분석이죠. 혈액이 튀고 있는 방향성 자체를 봤을 때 최소 3가지 이상의 모양이 보인답니다. 각도가 다른 거죠. 아무리 지웠지만 루미놀 반응을 체크해봤을 때 첫 번째 반응에 나왔던 혈액의 튄 부분, 두 번째에서 튄 부분, 세 번째에서 튄 부분, 그 이상의 공격이 있는 건 각도를 계산해 봐야겠지만 현재 최소 3회 이상의 공격을 했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더불어 이동을 했다라는 걸 보게 되면 피해자께서는 아마도 의식이 있는 상태일 확률이 높다였던 거죠. 애초에 경찰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했던, 그리고 공범 여부를 조회해 보려고 했던 이유가 만약에 사람이 움직였다, 즉 방어를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방어흔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시신 자체가 발견이 된 게 아니라 시신을 훼손했기 때문에 방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방어 기제로서 움직였다라는 게 보이는 거라면 의식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키가 180에 거구셨, 체격이 좋으셨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당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혈액에 대한 부분, 이불에 묻었던 혈액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본 결과 졸피뎀 성분이 확인이 됩니다. 아마 추측인데 피해자께서 졸피뎀을 어떤 취지로, 어떤 것 때문에 마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졸피뎀을 마시게 되고 아마 의식이 좀 혼미한 상태, 아니면 그 이후에 의식이 좀 돌아왔다 하더라도 공격을 당하는 상태가 아니었을까라는 게 현재 추측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잠들었다라고 보여지진 않는다 정도인 거죠. 즉 위치나 상황을 봤을 땐 본인이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는 정도는 아마 알고 있지 않을까 정도였습니다. 더불어 현장에서 나왔던 것들과 CCTV를 봤을 때 압수 품목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정확히 외부에 공개되진 않았지만 많은 기자분들이 실제로 CCTV가 공개되었던 마트 쪽에 가서 물품이 뭐였느냐라고 역으로 질문하며 그 이야기들이 외부에 퍼지게 되며 살해 방법이 이런 식이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성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됐던 건데, 현재 경찰 쪽의 입장도 똑같습니다. 일단 범행 도구가 여러 가지였다는 건 맞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압수했던 품목 자체는 범행 준비를 했던 것들, 훼손을 할 때 썼던 것들, 실행 및 운반할 때 썼던 것들 총 89점 정도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몇 가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쟁점 중에 하나, 현재 본인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 이거 우발이었다.
내가 그때 수박을 자르려고 했는데 갑자기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칼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한 거는 분명 아직 뭐 시신이 정확하게 발견된 것도 아니고 범행에 대한 과정을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살해한 건 맞지만 이게 어쩔 수 없이 나도 방어였다라는 식의 얘기만 하는 거죠. 하지만 이걸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리어 경찰 쪽도 마찬가지거죠. 일단 첫 번째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범행 도구를 미리 샀다는 점,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권일용 교수님과도 얘기를 나누면서 알았던 건데 심리적인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이 집에 누가 있었을까요? 이 집 안에는 피해자, 그리고 악마 고씨, 그리고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을 가장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은 피해자십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들과 면접 교섭이 드디어 이루어져서 2년 만에 보는 그 자리, 뭐 외부에도 이제 그 블랙박스 목소리가 공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들을 만난다는 그 즐거움에 노래를 흥얼이셨던 그분께서 그 안에서 아들이 있는 공간 안에서 전 부인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말이 되는가에 대한 문제인 거죠. 도리어 이 전 남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살고 있던 곳이 신제주였고 그리고 원래 아이도 신제주에 있었습니다. 근데 신제주에서 1시간 20분이 떨어진 이 무인 펜션을 잡았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왜 굳이 여길 잡았지? 라고 주변 사람한테 물어볼 정도였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가서 성범죄, 즉 성폭행을 강제로 하려고 했다는 것도 심리적으로 말이 맞지가 않는, 당연히 이건 고 씨만의 진술이 되는 겁니다. 뭔가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람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 제일 생각을 해봤던 단순한 방법은 사이코패스. 정말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가 맞을까에 대한 의문점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권일용 교수님께 직접 여쭤봤습니다. 이게 과연 사이코패스가 맞는 것인가? 그래서 권일용 교수님의 생각이십니다. 지금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런 그 극단적인 좀 이기적인 삶, 자기 통제가 잘 안 되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많은 사람들하고 여러 충돌이나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네네. 남을 조종하거나 통제하거나 또는 어떤 그 자기화시키는 이런 성향을 많이 나타내지는 않기 때문에 네네.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요. 아마도 프로파일러들이 지금 5명이 투입됐기 때문에 네네. 그런 면담을 통해서 나온 결과라서 저도 굉장히 그 신뢰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이제 뭐 아주 분노를 조절한다든지 충동 자기 억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이런 그 성격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저희가 같이 질문을 던졌던 사이코패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에 사이코패스가 나타내는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일단 굉장히 사이코패스는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표출하거나 뭐 그걸 드러내는 부분도 거의 없는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철저하게 뭐 억제하는 정도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남을 통제하려고 하거나 자기화,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것. 이건 아마 극단적인 삶, 자기가 살아왔던 과정과 관련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의 현재 경찰청 프로파일러 측에서 제시했던 내용과는 굉장히 좀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뭐였냐면 고유정이 현 남편 자체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 남편과 완벽한 가정을 꿈꾸고 싶었는데 전 남편이 아들에 대한 면접 교선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전 남편과의 교류 자체가 현재 가정생활에 방해 요소가 작용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 남편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이런 일을 벌였다. 즉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강하다라는 거죠. 해서 사이코패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더불어 주변 사람들과 원래 관계도 굉장히 원만했던 사람. 더불어 3월 달에 사건이 발생을 했을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제 의붓아들이었죠. 그게 발생했을 당시에도 굉장히 감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였다는 점이 확인이 됩니다. 해서 저희도 정신병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나 확인을 했지만 일단
전문적인 치료가 진행돼야 될 만큼 현재 문제가 있는 것으론 확인이 아예 되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권일용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의 패턴을 갖고 있는 걸로 보이죠. 근데 이게 이게 범행이 끝나고 나면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는 욕구가 굉장히 증폭이 되거든요. 보통 일반 사람들이. 그쵸. 근데 그 방법들을 이제 다양하게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나타나지만 이 사람 같이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을 직접적으로 자기 혼자 이렇게 진행한 걸 보면 상당히 뭐 어떤 삶의 욕구를 벗어나서 상당한 이기적인 삶의 패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이제 어떤 폭력, 이렇게 충동이나 어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삶의 어떤 패턴을 보며 살아오는 성장 과정에서 네네네. 상당히 부유한 집안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상식의 선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자기 앞에 닥친 문제들을 제거한다든지 회피해버리는 이런 삶의 패턴으로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추측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편도 사실은 어떤 갈등의 문제잖아요. 네.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본인한테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상당히 큰 갈등의 문제이기라고 생각이 되고 그 갈등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회피하거나 제거해버리는 이런 그동안의 삶의 패턴에서 가져왔던 그런 사고방식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 네, 일단 저희가 들었던 얘기도 이제 외부에 나왔던 얘기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고 씨의 이유가 집안의 경제적인 형편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뭐 외부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상황이라 말씀을 좀 드리면 집 자체가 제주에서 렌트카 사업을 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하셨던 사업이었고 꽤 큰 렌트카 회사였기 때문에 집 자체가 그렇게 못 사는 게 아닌 해서 당시에 피해자께서는 이제 공부하셨던 분, 수입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았던 박사학위를 준비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과정을 밟고 있는 분이어서 그들 사이에서의 문제에서도 일단 대부분 고 씨에 대한 가정 쪽이 좀 좋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권일원 교수님의 생각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패턴이 지금도 보이는데 이게 예전부터 있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야 된다라는 문제, 자신의 살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되는 것 중에 걸림돌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것이든 다 없애고 그리고 제거해야지만 그게 더 편안하고 괜찮다. 그게 바로 자신의 삶의 패턴이었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해서 이런 부분으로 갈등에 대한 문제를 누군가와 있을 때 원만하게 말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이런 좀 극단적인 행동에 대한 부분 해서 처음 범행을 저지른 거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거의 거리낌 없이 내가 살아야 되는 문제 이렇게 판단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 여쭤봤던 것도 그럼 이게 계획과 우발적인 범행 중에서 과연 계획 범죄였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었을까라는 부분도 질문을 함께 드려봤습니다. 경찰 발표에 의하면 한 달 전부터 이 사람이 휴대폰이라든지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갑작스러운 분노 충동, 자기 억제가 되지 않아서 충동적인 우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기보다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계획을 해왔다는 얘기가 되는데 한 달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왔고 실행했다고 한다면 갑작스러운 분노 폭발, 충동 이런 유형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상시에 어떤 갈등 관계가 생겼을 때 그거 그냥 회피한다든지 제거해버리는 이런 삶의 패턴으로 쭉 살아왔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은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조금 해봤습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피해자께서 사망하시고 난 뒤에도 카카오톡 메시지가 전송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데 그건 아마도 본인은 얘기 안 하지만 고 씨가 직접 했던 일명 스테이징, 조작 행위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졸피뎀도 구입했고 범행이 이루어지기 한 달 전 검색했던 내용들이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 검색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좀 끔찍한 내용들이었는데 뭐 예를 들자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람뼈와 동물뼈 이런 걸 검색을 했고요. 그 이외에 사람뼈와 동물뼈를 좀 검색을 해보면 가장 많이 비교를 해서 설명하는 게 감자탕에 나오는 뼈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도 검색해보시면 아마 나올 텐데 정말 고 씨는 특이하게도 그 이외에 감자탕 뼈를 버리는 법을 검색합니다. 즉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감자탕 뼈를 여러분이 상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일반 있는 뼈보다 찌개 안에 있는 뼈는 그만큼 좀 물렁해지고 어떻게 보면 처리하기 편하고 어떻게 처리할 때 목에 소각을 하는지 아니면 어디에 버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다 알고 있었다라는 내용이죠. 뿐만 아니라 원래 자체에 고 씨가 좀 공격적 성향이 강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도 봤을 때 권희룡 교수님께서 추측하신 대로 아마 어렸을 때부터 문제 해결 방식이 굉장히 폭력적이지 않았을까에 대한 추측인 건데 워낙에 집이 잘 살았기 때문에 이상할 정도로 평상시보다 다정한 말투로 피해자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연락도 잘 안 하고 단답으로 하고 아니면 내용을 많이 무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만큼은 뭔가 이모티콘도 많이 쓰고 아니면 말도 되게 다정하게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친동생에게 피해자께서 야, 이거 좀 소름 돋는다 라고 얘기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검색을 했던 부분, 졸피뎀 아니면 니코틴 치사량 이런 거를 검색했다는 부분까지도 봤을 땐 분명히 계획적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살인 도구 종류 같은 것들도 모두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살해 방식의 도구에 대한 이야기들도 확인이 됩니다. 실제로 5월 18일 날 자신의 차를 가지고 배편을 통해 들어와서 흉기를 준비했는데 20일 제주시 마트에서 칼, 표백제, 베이킹 파우더, 고무장갑, 세제, 그리고 살수대야, 청소용 솔, 먼지 제거 테이프 같은 걸 구매한 기록이 확인됩니다. 물론 이건 경찰 측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그런 게 알려졌다라는 어디에서 구매했다는 걸 알았던 기자분들이 가셔서 거기에 계신 분들께 제보를 받고 그게 이제 언론에 터졌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28일날 완도 여객선에서 나가면서 당시 봉투도 구입을 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으로 도구를 구입을 하는데 김포에 있는 아파트에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사다리, 방진복, 덧신, 커버링 테이프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이게 좀 뭔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 아니, 펜션에서 하고 나서 왜 굳이 그거를 어디가 또 유기하고 그리고 또 왜 김포시에까지 와서 살해를 어떻게 했고 유기했다라고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문점처럼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권희룡 교수님께서는 되게 명확하게 아마 이런 부분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이 얘기를 함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오늘 경찰에서도 발표한 걸 제가 잠깐 보니까 네네. 너무나 잔혹해 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했더라고요. 네네네. 그거 이제 아마 시신 훼손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게 그 시신 훼손이 이제 아마 조금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심각하게 훼손이 된 것 같은데 네네. 그게 보면 이제 일단은 일부는 바다에 유기를 하고 나머지 또 신체 일부는 집으로 가지고 와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이 쉽게 말해서 증거를 인멸하는데 굉장히 한 어떤 자기 정보 인터넷 통해서 정보를 많이 수집은 했지만 네. 그 많은 정보를 얻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추측하기로는 일부 유기한 시신들은 그냥 신체 일부일 뿐이고 네. 집으로 가져온 부위들은 아마도 그 남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부위들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신체들이야 그냥 버려서 이게 발견이 되든 누군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네네. 손이나 얼굴 같이 직접적으로 이 사람을 알 수 있는 이런 부위들은 버리지 못하고 집으로 가져와서 또 다른 방식으로 아마 처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어느 정도 추측이지만 합리적인 생각이라고는 듭니다. 완벽한 계획 범죄를 저질렀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노출되는 걸 극도로 꺼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권희룡 교수님께서 추측을 하시는 건 아마도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만약 발견되더라도 이게 누구다라고 알 수 없는 그런 쪽은 아마도 자연스럽게 유기를 그냥 그렇게 했지만 누군지 알 수 있는 신원, 예를 들면 지문이 나오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얼굴, 이런 쪽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아마도 다른 방법을 쓴 게 아닌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어느 정도 확인해 본 바에 따라도 거기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일단 도구를 산 게 다릅니다. 2차에 대한 도구를 보게 되면 첫 번째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더 강하고 더 부피도 좀 있고 그리고 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인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확인이 됐던 거거든요. 그럼 해서 권유룡 교수님께서 추측하시는 대로의 이야기라면 시신 유기하는 것 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한 게 아닐까라는 부분인 겁니다. 사실 궁금했습니다. 이 정도까지의 생각, 현대 역사에서 과연 대한민국에 이런 범죄가 또 있었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봤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건 좀 오버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네. 한 15년, 20년 전 정도의 그 시신을 그냥 완전히 정말 그 장독 안에 이게 막 완전히 훼손해가지고 장독 안에 정말 넣어두거나 뭐 삶거나 막 이런 그 범죄들이 있었긴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에서의 행위였기 때문에 아, 그 정말 엽기적인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평가되지는 않았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사건도 아마도 그런 그 유형이라고 보기 때문에 투입된 프로파일러들도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떤 삶의 패턴이나 자기가 그동안에 겪어왔던 많은 그 방식들, 삶의 방식들이 왜곡되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과거의 사례와 현재의 걸 비교를 해봤을 때 뭐 비슷한 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도 시신 유기에 대한 부분과 관련돼서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근데 이 경우에서도 좀 특이한 점 과거에 그런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고 하지 않았다. 유기를 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근데 이 경우도 분명히 유기를 위한 행위로서 굉장히 끔찍한 일. 대부분 이런 케이스는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패턴과 관련이 있는 것들, 자기가 겪어왔던 방식들이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고 씨 같은 경우엔 정신적인 질환에 대한 문제에서 사이코패스라기보다는 자신이 살아왔던 환경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약간의 자신감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주였습니다. 자신이 유지로 있는 공간이기도 하죠. 특히 자신의 아버지가 사업을 오랫동안 일군 공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자신감 있었던 행동이 아니었을까, 지리감도 뛰어났으며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초동수사는 분명히 잘못된 것도 있었습니다. 애초에 들어왔을 때 사람이 그 안에서 사라졌다라는 문제인데 초기 경찰은 이 문제에 대해 가출이라고 판단했고 혹시 자살하려고 하나? 라고 생각하면 시간을 4일 이상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고 씨가 차를 타고 완도로 가고 있을 때였죠. 그 전에만 미리 알고 그 안에 있는 펜션을 수색을 미리 했었더라면 아마 거기 완도로 가기 전 그 안에서 시신을 갖고 있는 고 씨를 체포했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쯤 됐을 때 저희도 한 가지 또 드는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세 번째 퀘스천, 바로 의붓아들입니다. 의붓아들에 대한 의심이 현재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죠. 과연 그것도 우연이었을까? 왜냐면 사망했을 당시에 의붓아들과 현재 결혼한 남편이 일어나 봤더니 자신의 발 밑에 남자아이, 4살짜리 남자아이가 깔려있었고 해서 질식사를 했다라고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살짜리 아이가, 말도 할 수 있는 남자아이가 발 하나, 성인 남성의 발이 복부 쪽에 있다라는 걸로 발버둥치지 못하고 질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인 거죠. 물론 아이가 약하거나 몸에 좀 어디 아픈 데가 있거나 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남편이었던 현 남편도 그리고 고 씨도 뭐 슬퍼하며 사고다라고 인정을 하니 당연히 경찰 쪽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간 부분이었던 거죠. 물론 이게 재수사가 될지 안 될지는 현재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 이 부분도 의심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자기 삶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 강한 타입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자녀조차도 아마도 어떤 뭐 장애 요인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제거해버리는 이런 삶의 패턴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저희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이 사건을 먼저 진행했던 이유도 굉장히 평상시에 알고 있던 사람들과의 다른 패턴이었으며 한 단계 범죄가 더 진화한 느낌이라는 거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문화가 바뀌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점점 이상한 범죄들이 왜 그러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 특히 전 현직에 계신 분들, 계셨던 분들도 모두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생활 환경이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그런 되게 괴물이 끔찍한 된 거죠. 그 부유한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한테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뭐 그냥 회피하거나 아니면 제거해버리는 이런 그 방식들로 살아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사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누군가를 죽이면 원한, 치정, 분노, 혹은 금품, 아니면 성음, 어떻게 보면 명확한 동기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문화가 생기기 시작을 하며 그 문화 중심에서 사람들은 그 안에 분노, 화 이런 걸 표출할 길이 없어지기 시작을 했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묻지마 살인 그리고 사이코패스 범죄자들 이런 형태들의 범죄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근데 그들에겐 전초 증상이라는 게 사실 보입니다. 뭔가 좀 위험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사이코패스가 다 범행을 한다. 이런 공식은 없습니다. 다만 사이코패스, 좀 끔찍하게 아무런 감정이 없이 사람을 살해한 사람 중 사이코패스가 많았더라 라는 정도의 역으로만 성립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근데 저희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건 이제 또 그 이상의 하나의 범죄자입니다. 평상시에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사람들과의 감정 교류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어쩌면 소시오패스처럼 자신의 목적성을 위해서 자신이 잘 돼야 되는 것을 위해서 방해가 되고 제거해야 될 것들은 모두 제거하고 자신의 안정만을 챙기는 사람에 대한 모습, 어쩌면 이 부분도 새로운 범죄 유형이자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 해서 늘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알려져 있는 저희는 법조는 잘 모르지만 특히 살인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계획이냐 우발이냐를 뭐 이런 흉기 소지 여부만으로 판단하거나 아니면 전에 뭘 검색했다 안 했다라고만 판단해서 되게 간단하게 내려버리는 되게 애매하게 내리다 보니 우발 범죄가 훨씬 많아져 버린 극단적으로 많아져 버린 그런 느낌. 어쩌면 이제는 조금 더 문화에 맞춰서 법에 대한 부분도 우리 형량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구체화되고 세부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권희룡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